저는 이야기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었고요. 이 책은 우리가 이 이야기라는 거를 뇌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 우리 뇌한테 잘 먹히는 이야기 어떤 작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그의 피부색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의 연설이었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죠. Ann Nixon Cooper is 106 years old. She was born just a generation past slavery, a time when there were no cars on the road or planes in the sky. When someone like her couldn't vote for two reasons, because she was a woman and because of the color of her skin. And tonight,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 확대 과정, 미국이 이룬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늘어놓았더라면 사람들이 이토록 감동을 받았을까요? the times we were told that we can't, and the people who pressed on with that American creed. 그는 Yes, we can. 논리보다 감성을 자극하는 방법을 At a 택했습니다. time when women's voices were silenced and their hopes dismissed, she lived to see them stand up and speak out and reach for the ballot. Yes, we can. When there was despair in the dust bowl, 이 이야기를 통해 미국인들은 가슴으로 그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죠. conquer fear itself with a new. 사연 있는 거짓. 이야기를 잘하는 대통령. 이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의 머리가 아닌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는 것. 우리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공감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축구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들 마치 자신이 골을 넣은 것처럼 흥분합니다. 김연아의 비결을 보던 사람들은 동작 하나하나에 호응하죠. 영화에 몰입했을 때도 우리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된 듯한 일치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이러한 일치감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처럼 왜 우리는 타인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거나 혹은 감동하기도 하고 그러는지 뇌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뇌는 여러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수용합니다. 이것은 즉 뇌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뇌가 하는 경험은 뇌가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마치 환각이나 실제의 경험이 뇌에서는 비슷한 정보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이야기에 도취되거나 몰입하여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현실의 지각은 마치 꿈과도 같고 이것이 곧 이야기가 됩니다. 삶은 곧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인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통제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통제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이 모임에서도 한번 지용님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환경이라는 것은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타인 또는 환경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그걸 통제할 수 있게끔 전제가 되는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함이 있는 존재고 이 결함이라는 것은 인간 자체의 어떤 인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뇌에서 수용하는 정보 자체가 선별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환경과 내 자신이 갖고 있는 통제 이론에는 인지적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인간은 사실 이 통제 이론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뇌 가소성이라는 거는 인간이 변화에 얼마만큼 빠르게 적응하여 통제 이론을 바꿀 수 있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생각났는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 뇌 가소성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통제 이론에 외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거를 억지로 맞추다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도 자기 통제 이론에 끼워서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 이론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제 스토리 이야기라는 것을 설명드리자면은 이야기의 구성은 대체로 먼저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이 주인공은 자기만의 통제 이론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자신의 통제 이론과 맞지 않은 외부와의 충돌로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거에 맞춰서 통제 이론을 수정하면서 성장하고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체로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스토리 라인이고 이것이 영웅적인 어떤 서사입니다. 이걸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처음에 주인공의 통제 이론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것은 설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통제 이론의 충돌은 대립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마지막에 통제 이론을 수정하며 성장하는 마지막 그 문제 해결 대목은 절정과 해결로 가는 어떤 그 플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뇌에서 인지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따라서 가장 단순하면서 효율적인 플롯을 오막으로 설정하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 글씨가 너무 많은데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세분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 라인은 결국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목표 지향성, 그러니까 목표 지향성이라는 거는 생물 진화상 우리가 어떤 먹이를 먹고자 하는 것, 그런 것부터가 일단 원초적인 목표 지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생물이라면은 내재되어 있는 기본 어떤 디폴트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 지향성에 뇌는 끌리게 되고, 또 우리는 사회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대한 플롯보다는 인물 자체에 좀 더 몰입하게 돼요. 그래서 플롯보다는 인물의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의 뇌는 변화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에 도파민이 분비되고 뇌가 활성화되는데, 이런 변화와 호기심 유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여 신경망을 활성화시키는 이러한 어떤 분위기 혹은 어떤 냄새, 촉각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더해지면은 우리 뇌에서 더 받아들이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스토리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